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은요,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라는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의 함께 하시면서 막바지 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윤성존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정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시법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오늘은 이 토지의 표시와 그 밖에 어떤 사항들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좀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요거 보고 나서 요 토지 이동까지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지적 공부가 크게 이 7가지를 크게 3개로 나눕니다. 대장이라 그래가지고 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요걸 대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서로 짝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우리가 도면이다. 그리고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혼자서 그냥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요 토지의 표시가 7개의 지적 공부에 어디에 등록이 되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적부터 아셔야 돼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지목 부호로서 등록이 되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목의 정식 명칭으로서 등록이 되죠. 요거 2개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나머지는 그냥 외웁니다. 왜냐면 경계는 선이잖아요, 선. 그러니까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등록되는 곳은 지적도와 임야도 2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 2군데 등록이 되고, 좌표가 등록되는 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머지 그러면 소재하고 지번은 뭐냐? 다행히 소재하고 지번은 요 7개의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요 4가지를 합쳐서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2개는 도면이라고 그랬고, 요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여기 대장 4군데에는 뭐가 등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도면에는 뭐가 등록이 되는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하나씩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소유자 표시, 소유권의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얘네들은 요 4가지의 그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데, 소유권 지분 있죠. 요 소유권 지분은 이 네모가 이 위랑 네모 크기가 다르잖아요. 영역을 제가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주의하셔야 될 건,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2군데밖에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똑같아. 등록되는 사항이 똑같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면적이 등록이 되고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2군데는 토지 이동의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건 억지로 이것도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요 대지권이란 말은 구분 건물에서 쓰이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 쓰이는 얘기가 여기 대지권이고, 그죠? 그다음에 전유 부분도 구분 건물에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의 표시가 우리가 객관식 아닙니까, 그죠? 요런 지문이 나왔을 때 등록이 될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대지권 등록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물 명칭이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건물 명칭. 건물에,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의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라 건물의 명칭이란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는 뭐가 등록되느냐를 살펴보면 도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도면을 그릴 때 요게 도면에 외곽선을 그리죠. 뭐라고요? 도면에 외곽선을 그려서 도곽선이라 그래요. 이 선을. 그리고 요 선의 주변에는 숫자들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곽선 수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도면에 는 축척이 또 등록이 돼요. 그래서 1200분의 1 축척. 그리고 제명이란 것은 뭐냐면 지도제자의 이름 명자죠. 그래서 지적도, 지도 이름이 지적도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색인도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그 교통 지도 같은 거 사보면 이렇게 인덱스라 그래서 색인도가 있는데 지금 이 도면이 그럼 몇 번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5번이란 얘기네요. 그리고 이 5번 도면 좌우로 4번과 6번이 있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거 건축물의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지적도에. 그리고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돼요. 진짜 요거 조심하세요. 요 아까 건축물의 위치. 아까 건물의 명칭은 뭐라 그랬어요? 건물의 명칭이 아까 대지권 등록부라 그랬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요 지적도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 이 도면과 차이점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면 보통의 지적도보다 대축척일 것이고 이 경계가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죠. 굉장히 반듯반듯하죠. 그래서 직선으로 놓여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3가지. 첫 번째, 요 지적도라는 아까 이거 제명이라고 했죠. 죄명 옆에 좌표라고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요 22.5, 17.5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또 써줍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도면은 마지막으로 요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 3가지가 쓰이게 되어 있어요. 어디랑? 그렇죠.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도면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가 등록이 되는가를 보면은 가령 요 토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요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요 토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요 토지를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때 여기에 있는 각각의 경계점의 숫자를 1, 2, 3, 4번을 쓰죠. 요거를 우리가 부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 부호들을 잇는 선이 하나의 토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부호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랑 헷갈리냐면 아까 우리 도면에서 색인도 배웠죠. 부호도하고 색인도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셨죠?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렇게 비치가 되는데 주변 토지의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써놓고 주변 토지의 정보를 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적어놨느냐? 지금 이 좌표를 써가지고 측량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비싼 값으로 측량해 놨으니까 그림 쓰지 말고 좌표를 이용해서 측량하고 요 도면에서는 주변 토지나 알아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토지의 요 고유번호 있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이 되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는 무려 몇 자리냐면 19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개가 있었죠. 지적 공부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림이 등록되는 도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 요거를 먼저 기억해서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그 이유는 도면은 그림 등록하는 데죠. 숫자가 무려 19개나 돼. 그래서 이거를 쓸 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토지 고유 번호 19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요 앞에 10자리는 소재를 나타냅니다. 소재를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뒤에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거든요. 지번을.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요거 4자리, 요거 2개 4자리씩을 본번과 부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번에서 배웠죠. 321의 5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10자리하고 11번짜리 숫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11번짜리 숫자가
1번이면은 여기는 토지대장이 비치된 지역이고 2번이면은 임야대장이 비치된 지역, 3번이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란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토지의 고유 번호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소재하고 지번하고 어떤 지적 공부냐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엔 이 토지의 고유 번호를 보고 가령 지목에 대해서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다고요? 지번, 소재, 지적 공부의 종류. 요 세 가지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때요, 반드시 그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순서대로 제가 지금 외웠어요? 처음에 토지의 표시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배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각각의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토지의 고유 번호가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는 걸 제일 마지막에 배웠죠.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순서대로.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를 지적 공부에 무엇이 등록되는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지적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요거를 열람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 자, 지적 공부가 크게 여태 배운 거는 지적 공부 7개예요. 지적 공부 7개가 종이로 된 거였는데 요거를 컴퓨터 전산으로 다 입력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적 전산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지적 공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종이로 된 지적 공부와 컴퓨터에 입력된 지적 공부, 지적 전산 파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서로 틀립니다. 종이로 된 거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하고요. 요 전산으로 된 거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보관을 해요. 그리고 요 종이로 된 거는 지적서고죠. 서고. 이거 그러니까 책 서자에 참고할 때 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놔두는 지적소고에 놔두고요. 그리고 요 전산으로 된 것은 지적정보관리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말이 이렇지만 이게 뭐예요? 커다란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커다란 하드디스크. 그래서 요 종이로 된 거는 당연히 영구 보존을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지금 막 이렇게 지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쓰나미 뭐 그런 거 와가지고 지적 공부가 다 훼손될 것 같으면 멸실될 것 같으면 들고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인가 뭐 어디 한번 원자력 뭐 터져가지고 쓰나미 엄청 온 적이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적 공부를 반출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보다는 이게 직업병의 일종인데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 요 전산으로 된 거는 뭐가 있냐면 요 지적정보 관리 체계 아까 요거 연구 보존한다 그랬죠. 근데 오랜만에 나오셨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요거를 요 복제가 뭐예요? 요거 무식한 영어로 하면 백업이죠, 백업. 다시 어디 한 군데 더 복사를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구축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또 설치를 운영을 해요. 누가?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열람하고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종이로 되는 거는 해당 지적 소고에 있으니까 해당 지적 소관청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요 전산으로 된 거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엄청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요 전산으로 된 거는 열람해서 끊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용 활용은 심사하고 승인 두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방금 전에 봤던 이용 활용하고 여기서 열람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틀려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헷갈리신 거예요. 열람하는 거는 그 토지에 대해서 면적이나 그런 게 궁금할 때 토지대장 같은 거 100원 내고 이렇게 끊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 같은데. 근데 요 이용 활용이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상업적으로 크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유행가 중에 뭐
노래 중에 파랑새라는 뭐 노래가 있다고 쳐요. 파랑새라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으면 이거 그냥 100원 내고 벨소리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벨소리 다운로드 받는 거 그게 열람하고 신청하는 거고 요 파랑새라는 노래를 영화 음악에다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영화 감독이 벨소리 100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 영화 음악에 쓰면 쇠고랑 차죠. 그럼 저작권법에 걸리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 작가와 그리고 저작권협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하려면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관계 행정기관장, 장관이에요. 장관한테 해야 되는데 이때 심사를 면제를 받는 경우에 얘네 셋이 있어요. 얘네 셋은 심사받지 않고 승인만 받아야 돼. 근데 승인은 누가 해주느냐? 각각의 그 단위마다 틀린데 시군구는 지적소관청, 시도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전국 단위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사와 승인을 둘 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상속인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안 받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 셋은 심사만 안 받고 토지 소유자와 상속인은 심사와 승인 둘 다 안 받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구입니다. 이제 지적 공부를 관리할 때 복구는 뭐냐면 복구는 지적 공부가 불타 없어졌어요. 멸실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되살리는 것을 우리가 복구라고 하는데 자, 지적 공부에 자, 한번 볼까요? 지적 공부가 막 불타 없어졌죠? 그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불타 없어지는 거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남아있는 재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타 없어진 걸 가져다가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 그걸로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복구인데 근데 법조문에다가 그걸 잿더미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잿더미를 뭐라 그래? 그거를 복구 자료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그래서 복구 자료로 복구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복구할 수는 없죠. 이게 제대로 된 조사 그 자료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구 자료를 조사하면 복구 자료 조사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복구 자료 조사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복구 자료 도가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도면에 관한 내용이고 요 서로 끝나는 건 나머지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복구를 할 때요. 항상 측량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이런 복구 자료 조사서에 나와 있는 그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측량해요. 그리고 지금 요 복구 자료도를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못 만들었어. 복구 자료를 못 만든 경우에 그때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죠. 반드시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선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땐 반드시 측량해야 된다. X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게시를 합니다.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동안 게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제 요게 나오죠. 우리 이 복구 자료 중에서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를 복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와 요 소유자 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지금 지적 공부가 불타 없어지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 그리고 여기는 소유자 표시를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공통적으로 토지의 표시도 소유자 표시도 둘 다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판결문과 등기부예요. 판결문 그리고 여기 등기부, 판결문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등기부는 소유자 표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의 표시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7개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구를 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거 봤어요. 지금 3장. 놀라운 속도로 지금 20분이 돼 끝나기도 전에 이거 3시간짜리를 20분 동안 봤는데 이 지적 공부를 지금 이제 뭐가 등록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봤죠.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이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뭐 이제 요런 축척 변경부터 11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 이동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돼요. 토지 이동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토지 이동의 정의는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적어 놓은 거는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그리고 여기 적어 놓은 거는 등기부인데 여기 지금 토지의 표시에서요. 그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그냥 토지의 이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라는 종이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변동하는 것. 그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럼 그 변동이 아닌 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변동했대. 그럼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가령 A에서 B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거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지만 토지의 표시가 바뀐 게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바뀐 거라서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재가 변하는 거하고 소유자의 주소가 변동하는 거 틀리고요. 토지 등급의 변동과 공시지가의 변동도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비록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지만 그것은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토지 이동의 정의는 지적 공부라는 종이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변동되는 것,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만약에 지목 변경이 지금 전으로 돼 있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전에서 대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등기부하고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촉탁이란 걸 해서 이렇게 맞추라고 등기소에 알려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등기 촉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이제 바뀔 거예요. A에서 B로.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또 일치를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왜 해요? 등기 촉탁을 왜 했냐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 촉탁을 해요. 그러면 등기부가 없으면 등기 촉탁 안 하겠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요 내용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토지 이동을 11가지인데 등록사항 정정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쫙 모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이 6개의 토지는 신청 의무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의무가 있어가지고 그 신청 의무가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발생일이 아니라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30일 더 줬죠. 이거 뭐예요? 이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은 자기 토지가 바다에 멸실이 돼가지고 더 이상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없어졌죠. 그럼 어디 가서 한잔하거나 어디서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30일 더 준다고요. 그래서 요건 60일, 요거는 90일,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언제부터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냐면 등록일로부터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부터 행정구역은 여기 위에 있는 토지 이동이랑은 틀려요. 딱 보고 여러분들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가 틀리냐면 여기 신규 등록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끽해봐야 한두 필지 토지 이동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다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은 한 지번부여 지역 아니면 지번부여 지역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두 필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효력 발생일을 등록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사업들이 끝난 날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준공일,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 그 다음에 지번 변경과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효력 발생일이 각각 틀리구나.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측량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측량을 안 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얘네들이 안 해. 측량은 얘네들이 안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측량 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합병하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 얘네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걸 저번 시간에 봤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토지 이동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윤성종 교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쪽집게처럼 꼭 나올 것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분명히 시험에 도움이 되실 거라 저희는 믿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